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텐진 물류항 폭발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국제부 지순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번 폭발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2일 중국 텐진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폭발 사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가 폭발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시아나나트륨과 같은 극독성 물질이 다량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에게조차 사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 이후에 700톤가량의 독극물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오염에 대한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 소개령을 내리고 유독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투명하게 현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거나 한국까지 유독물질이 확산되고 있다는 등의 추측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원인과 중국 정부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그 유독물질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추순남 기자 전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폭발 사고는 지난 12일 밤에 일어났는데요. 114명이 숨지고 70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인데도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발 사고는 텐진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와 미흡한 대처로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사고 현장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내부에서조차도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망자 114명 중에 50명이 소방관일 정도로 젊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현장에 맹독성 물질인 시아노나트륨이 있다는 것도 처음엔 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부인했고 이를 다시 시인하면서 불신이 커진 겁니다. 현장에 시안화나트륨을 포함해서 40여 종의 위험 화학 물질 3,000톤이 있다는 사실은 일주일이 다 된 18일에야 공개가 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높았는데요. 중국 당국은 독성가스 조사와 검출 사실을 19일에야 공개를 했습니다. 베이징 소방총대는 사고 닷새째인 지난 16일 현장 조사에서 측정 가능한 최고치 수준의 유독성 기체가 검출됐다고 밝힌 겁니다. 측정 지점은 사고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텐진에 18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의 기화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독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베이징 화공대학 먼바오 박사는 폭발 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기 측정에서 시안화나트륨 외에 신경성 독성가스도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위험 화학품이 폭발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유독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다고 먼 박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주민들은 텐진의 오염과 관련해서 당국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텐진 시내를 흐르는 화이어강이 있는데요. 화이어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주머니 채 떠올라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폭발 사고를 낸 물류회사 루이하이사도 의혹투성입니다. 중국 신경보는 이 회사의 부회장이자 실제 소유주인 둥서시안의 아버지가 전 텐진항 항구공항국 국장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둥서시안이 아버지의 관할 지역에 회사를 세우고 각종 특혜와 비호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둥서시안 아버지의 배후에는 올해 초 비리 혐의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된 우창순 전 텐진시 공항국장 겸 정치협상회의, 정협이죠. 부주석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와 경영진 역시 의혹투성인데요.
루이 하이사에 대한 각종 의혹은 현재 공안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치평론가인 장 리파는 중국 지도부가 2012년 말 집권 이후 반대파 숙청을 위한 반부패 사정 작업에 집중하면서 정치 개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정치 체계 뿌리 깊은 결함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티브 창 영국 노팅엄 대학 현대 중국학부 학장은 건강에 대한 위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당국과 최고 지도부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텐진항 사고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신속한 사고 대처에 실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체제에 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지 않습니까? 네, 사고 이후 해당 물류항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사건의 원인이 규정 위반 등의 인재로 밝혀질 확률이 커짐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점검을 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에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이나 보고 규정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 또 인천항에서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등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 실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실태에 대해서 꾸준한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이번 텐진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50제곱미터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저장시설은 공공시설이나 주거지 그리고 고속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 시설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루이 하이사의 화학물질 저장 창고는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는 시안화 나트륨을 포함해서 40여 종의 화학물질 3,000톤이 있었습니다. 폭탄에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 800톤, 로켓 연료나 폭죽에 사용되는 질산 칼륨 500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루이 하이사가 2012년 말 설립 당시만 해도 일반 자재를 보관하는 단순 창고로만 허가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2달 전인 6월 말에 유독 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취급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창고 규모로 보면 시아노나트륨의 경우 25톤만을 보관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무려 700톤의 시아노나트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전검사가 부실했다는 문제점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전 텐진항 공안국 국장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가 허술한 안전관리와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가 만든 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단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지난 17일 환경부가 집계한 국내 화학사고 건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국내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는 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61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사고가 나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밝혔습니다. 설비 노후화 속에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우리도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렛츠메이크와 댓글 톡톡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를 비롯하여 재미난 특징을 가진 작은 가게까지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도 종이 커피 잔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커피 인구가 매우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신다던가 커피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라는 것이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과정이 커피를 볶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과 과정을 거쳐 로스팅을 해내는데요. 지난주 렛츠메이크는 로스팅을 손쉽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어낸 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메이크는 창조 경제의 문화적 뿌리,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제조업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메이커 문화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커피 로스팅 머신 이상의 머신을 만들어냈다는 기업의 이야기와 함께 신기한 튜브형 구조물을 발명해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메이커 운동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중 저는 로스팅 머신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방송은 커피 로스팅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과 풍부한 자료 화면, 기업의 대표의 인터뷰 장면 등을 다양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커피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청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로스팅이라는 전문 용어에 관해 멘트와 자막으로 충분히 설명해 주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로스팅 과정을 설명하면서 로스팅부터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마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간단한 그림이나 설명을 곁들였으면 더욱 풍부한 구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대표의 인터뷰가 중간중간에 삽입되었는데요. 로스팅 머신의 개발과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실패 경험 등을 이야기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기업인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 과정은 어땠는지, 실패나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를 원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테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 대표의 인터뷰는 매우 좋았던 구성이었습니다. 렛츠메이크는 제조업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상호명이나 대표의 이름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칫 해당 기업의 광고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흔히 SNS라고 부르는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반응이 빠르며 어떤 경우에는 제보나 기사거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최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에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 뉴스만만에서는 댓글 톡톡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이러한 이슈에 관해 SNS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댓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랑스 정부가 문화유산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이슈와 관련하여 SNS 이용자들이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한 나라의 궁전을 숙소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의 얼마 전 우리나라의 낙선제 궁스테이 이슈와 관련한 댓글이 소개되었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댓글 소개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겠다는 꼭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6개의 댓글만을 소개한 것은 너무 적었다는 생각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퍼블릭 스피어, 즉 공론장이 있었다면 최근의 SNS는 21세기형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여 질 높은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이나 자막에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완전 국민 경선 당내 이견 노출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인 비박계 정병국 의원의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맞게 정병국 의원 얼굴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의 얼굴 화면이 제공됐습니다.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청자가 그 순간에 뉴스를 봤다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같은 날 2개의 태풍 동시에 진행이라는 기사에 나온 태풍 소식은 남해안 적조를 해결해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태풍 등의 날씨 전달은 위험성도 함께 있기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픽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의 그래픽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진로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래픽이 나온 것은 아쉬웠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추론할 때 예상 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측 상단이나 좌상 자막 밑에 태풍 예상 진로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친절한 보도였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7일에 압류 딱지 때문에 화가 나 살인이라는 기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의 CCTV 화면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인데 사고의 과정을 모두 자세하게 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일에 있었던 날지 못하는 날개 달린 공룡, 날개 용도는이라는 기사에서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공룡의 화석이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벨로키랍토르의 조상뻘이 되는 공룡이라고 언급하고 관련 그래픽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래픽에 이 공룡의 종에 부여된 이름이 영어로만 표기가 돼 있었고 취재 기자도 종명을 언급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불친절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공감 언론의 사회질서 원칙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3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이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나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기관 등의 위법이나 부당함,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고충 민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세월의 변화에 맞게 공직자의 윤리를 점점 강화시키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와 성폭행 같은 문제가 밝혀지면서 공직자를 불신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자들에게 가족 사항과 재산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력보다 능력 있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비정상적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를 취업시키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공직자의 태도와 불법 행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양심에 따라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 규범과 질서를 법으로 지켜내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올바른 일이라고 믿으며 스스로 실천할 때 규범은 지속될 힘이 생겨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은 다양하고 열린 언론 사이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원칙 없는 사회를 경계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편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규범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고 강제되는 규칙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규범과 절차는 무엇인지 언론이 나서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